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지금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석탄화력에 대한 환경성 강화 방안이라는 걸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검토를 좀 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동서발전에 5군데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데 제일 오래된 발전소는 사실은 여수에 있는 호남화력입니다. 그 발전소는 45년 된 발전소인데 폐지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2년 후에. 그런데 지금 이제 호남 그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산업단지에 송전망이 완전히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건설하는 과정 동안에는 일단은 돌려라 해서 돌리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제일 오래된 발전소고 그다음에 제일 최근 발전소는 당진 90호기가 가장 최근 발전소인데 어쨌든 이런 발전소들에 대해서 저희가 옛날에 만든 거고 하니까 그거를 당시에 만들 때 기술하고 지금 기술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장 최신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고칠 수 있느냐 하는 걸 기술적으로 점검을 해봤는데 점검을 하니까 지금 보통 환경오염 물질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제 황산화물, 그래서 삭스, 낙스, 더스트 이 3가지를 환경오염 물질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석탄화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의 가장 최신 기술을 적용하면 환경오염 물질이 나오는 배출 수준을 LNG 복합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그러면 그 LNG 복합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자. 할 때 이제 그런 계획을 저희가 이제 짠 거고 그 LNG 복합 수준으로 낮출 때 이제 결국은 낮추려면 투자가 결국 이루어지고 설비를 보강을 해야 되는데. 탈질, 탈황 그런. 예, 그렇습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탈질, 탈황 설비 이런 겁니다. 먼지 집진기 같은 거 더 붙이고. 2번째는 지금 이제 사실 논란이 좀 돼 있긴 한데 리트로핏 성능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성능 개선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란이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오래된 차량이 있는데 매연이 많이 난대요. 그러면 환경 설비를 붙이는 거는 마후라하고 이런 부분을 다 고치는 거예요. 근데 리트로핏이라는 거는 엔진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엔진을 다시. 그런데 이제 지금 환경단체나 이제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엔진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고 새 차를 바꿔라, 전기차로. 이런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남은 것들은 9차 전력 수급할 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정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8차 전력 수급에 담겨 있어요. 담겨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그 리트로핏을 하고 할 때 결국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공기업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액션에 이제 들어가게 절차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다시 좀 환경단체나 지자체에서 이거는 노후화력을 수명 연장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을 지금 일부 좀 하고 계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이 리트로핏이라는 게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저희가 예비 타당성을 조사를 했지만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는 건 2021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무엇을 어떻게 뜯어 고칠지를 설계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기기 제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새 정부 들어와가지고 미세먼지 대책을 그때 발표도 하고 했는데 그때 산업부에서 이제 8차 전력 수급 계획을 만들 때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첫 번째 정부 출범한 이후에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그때도 미세먼지 대책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 이제 핵심이 뭐냐면 앞으로는 이런 석탄화력 발전소 같은 거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30년이 넘은 발전소들은 문을 닫는다. 그러면 그 당시에 30년이 안 된 발전소들. 이제 남잖아요, 중간 영역에. 이 남는 데는 리트로핏을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문을 닫으면 이게 미세먼지 자체가 안 나올 거고, 리트로핏을 해서 최대한으로 낮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계획을 하고, 그 내용들이 8차 전력 수급에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고,
그 8차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액션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당진 1호기가 99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99년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 95년도에 기술인 거죠. 그 당시에 최신 기술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그러면 한 2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옛날 기술로 하면 환경오염 물질이 아무래도 더 나올 거 아닙니까? 엔진도, 석탄도 더 많이 써야 되고, 왜냐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럼 이 상태로 10년을 더 쓸 거냐, 미세먼지, 온실가스 계속 나오는데, 우리 동서발전의 생각은 그러지 말고 빨리, 그러면 30년이 안 된 거죠. 빨리라도 고쳐서, 고치면 곧 이제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환경오염 물질이 또 연료가 적게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도 좀 빨리 고쳐가지고 고치면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온실가스가 130만 톤이 적게 나옵니다. 이 리트로핏까지 하면. 30년을 그럼 앞으로 남은 10년을 고치지 말고 이제 계속 쓰자는 게 아니고. 미리 선제적으로 쓴다. 예. 뭐, 이 환경설비만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리트로핏까지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느 게 나은지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예를 들면 환경오염 물질이 있으면 만약에 환경설비만 교체를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오염 물질이 한 70% 정도 이제 준다. 이러면 리트로핏까지 하면은 80몇 프로까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몇 프로를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설비만 투자하면 온실가스는 줄지 않습니다. 그런데 리트로핏까지 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어요. 배출량을 1년에 130만 톤 정도를. 덜 쓰니까요? 석탄을 덜 쓰게 되고 더 효율 좋은 발전기를 돌리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공사를 그래서 2년, 이렇게 30년 중에 22년 정도 됐을 때 공사를 시작하자, 빨리. 그럼 1년 지나면 23년 때부터는 이게 낮은 오염 물질을 갖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타를 받을 때는 이제 경제성 분석 같은 걸 하니까 이걸 그러면 몇 년 정도를 쓴다고 전제를 할 거냐 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이제 10년 정도를 하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는 그렇게 받았어요. 받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엔 저희는 공기업이니까 민간 같으면 경제성만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공기업이니까 저희가 설사 예타 기간을 몇 년이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거는 뭐 경제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예타 결과가 40년까지 쓴다 그러더라도 이거는 35년에 33년에 멈추는 게 좋겠다 하고 판단을 내리면 저는 언제든지 그 정부 결과를 받아가지고 멈출 준비가 돼 있는 거죠. 12년에 빨리 공사를 할 수 있으면 빨리 하자. 빨리 할수록 이건 낮출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설사 40년을 뭐 정상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러더라도 정부에서 판단해서 예를 들면 석탄화력에 대해서 관심이 사람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 게 환경오염이 심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정부에서 정하는 규제 수준에 맞춰가지고 발전기가 거기에 기술적으로 이게 돌리지 못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공사를 빨리 시작하면 그 혜택이 우리가 민간 기업처럼 우리가 이익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충남 지역에 또 당진에 계신 분들 또 온 국민들이 미세먼지든지 환경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니까 그거를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차분한 그 어느 게 정말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눈높이 하고 또 객관적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좀 얘기를 해보는 그런 기회가 물론 뭐 환경단체에 계신 분들 당연히 포함되고 해서 이 전기라는 게 물론 이제 뭐 발전회사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이제 산업부나 이런 데서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데는 당연히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게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성을 충족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성도 분명히 따져봐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니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요인을 가지고 각 발전소마다 뭐 일률적으로 석탄화력을 어떻게 이런 것보다 발전소마다 냉정하게 따져봐서 지금 현재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 발전소를 운영하라는 게 맞는지 하는 거를 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서 환경을 강조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하실 거고 저는 물론 뭐 어떤 분야든지 이제 그 관련돼 있는 발전사나 뭐 또 그거는 정부 정책 방향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산업부나 뭐 이런 데서도 어떤 어느 정도 그 만약에 뭐 정책의 큰 흐름이 바뀌든지 하게 되면 그거는 뭐 발전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영균 씨 사고를 계기로 해서
각 발전사 차원에서 맡겨놓으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 위에 좀 더 이 논의의 이제 수준을 조금 올리자 해서 5개 발전사가 어차피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문제는 아니니 같이 모여서 사측, 노측, 전문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상위에 좀 의사결정할 수 있는 토론회 그걸 좀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로 했고요. 만들기로 했고 발전소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보일러나 이런 거 오버홀 같은 거 할 때 밀폐 공간에 들어갈 때 이럴 때 걱정되거든요. 지금까지도 뭐 안전은 챙기고 있지만 좀 기술을 저희가 이제 R&D를 시작한 게 뭐냐면 이제 들어가는 밀폐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도 뭐 밀폐 공간에 들어갈 때는 안전을 점검하고 들어가게 돼 있고 복수로 여러 명이 한꺼번에 가게 돼 있고 이렇게 절차는 돼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좀 사람이 자기가 있는 옷에 센서를 붙이고 들어가서 제어실에서도 밀폐 공간에 누가 어디에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쓰러져 가지고 움직임이 없는지 이런 거를 그런 센서를 가지고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더 안전하게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방향인지 하는 걸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 사측에서 이제 참여할 사람들은 이제 준비가 돼 있고 이제 노측에서 참여할 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 그런 또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총리실에서 이제 지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명을 하면 좀 논의의 장이 이제 좀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 구성하는데 저쪽은 다 준비됐는데 우리가 질질 끌고 하면 또 그런 오해를 받으니 우리는 어떤 분들이 참여할지 미리 정해놓고 저쪽에서 준비가 되면 바로 논의를 좀 해보자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비 분야는 이제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도 산업부에서 벌써 10몇 년 전부터 정책 방향을 잡아서 한 분야고 하기 때문에 연료 환경 설비하고 정비 분야 두 분야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이 정비 분야가 조금 더 이게 그 독자적으로 하는 게 이제 영광 쪽에 풍력 발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 합하면 한 140메가 정도 굉장히 큰 단지입니다. 그럼 영화 독전이라는 영화에도 배경으로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서해안 쪽에 있고 이제 조달이 되는 신재생 에너지의 양은 풍력이 태양광 못지않게 굉장히 그 상징성이 있고 그거 이외에도 최근에 이제 민간에서는 이제 그 펠릿 같은 걸 활용한 이제 또 동서발전 입장에서는 연료전지를 이용한 이제 사업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각 발전사마다 목표도 다르고 조금 하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한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까지는 훨씬 그 성과는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달에 하나 정도. 뭐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풍력. 예, 풍력입니다. 풍력. 그러니까 태양광도 많이는 늘 수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사정에서 태양광을 확대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보다는 여건은 좋아졌죠. 왜냐하면 어떤 여건이 좋아졌냐면 예를 들면 뭐 전라남도 쪽에 염해지 같은 거, 그다음에 새만금 이런 지역은 대규모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태양광 할 때 제일 문제가 땅이 없다. 그래서 산을 깎을 거냐, 뭐 어쩔 거냐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산 깎고 이런 걱정 없이 대규모 지역으로 하고 또 산업 단지 만들듯이 입지를 만들어서 태양광을 깔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전에보다 여건은 굉장히 좋아진 거는 사실 니스트에 계신 교수님하고 R&D를 해서 리튬은 배터리는 좋은데 리튬이 매장량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볼리비아의 유은이 호수가 어떠니 뭐 중국이 어떠니 하는데 그 리튬을 써가지고 그 배터리를 만들지 말고 리튬 대신에 이제 바닷물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2년간 20억을 R&D를 투자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유니스트에서 교수님이 그거를 이제 일단 연구소 상태, 연구실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개발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매장이 제한돼 있으니 리튬 대신에 쉽게 하면 나트륨인 거죠. 바다가 나트륨, 소금물이니까. 예, 그걸로 하면 바닷물은 얼마든지잖아요. 그걸로.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기술적으로 연구소에서 가능하게 했고, 그거를 지금 이제, 뭐 거기서 끝나면 끝나는 거니까, 그거를 저희 울산에 가면 울산 이제 화력이 있으니까, 울산 화력에 실증 설비를
거기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하나하나의 전지를 많이 연결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불도 켜보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울산에 있는 발전소에 그걸로 전기까지는 아닌데 발전소 이런 전구하고 불 켜는 거 그거를 이제 만들어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이제 연료전지나 ES에서 스택 하듯이 쭉 이렇게 집적시키고 쌓아서 그거를 이제 뭐 냉장고 크기처럼 이렇게 만들고 거기서 이 전기를 만들어서 실제로 불을 켜보는 거죠.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되는지 보잖아요. 그래서 올해 정부 과제로 어떤 걸 저희가 따냈냐면 그 바다에 가면 왜 부위 많이 띄워놓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부표. 부표 그 위치 추적. 위치 추적하고 그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돌아가냐면 밑에 납축전기가 들어있습니다. 납축전기가 무겁거든요. 또 물이 들어가고 하면 이게 녹슬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추가로 이제 R&D 정부 R&D 한 게 어민들이 직접 쓴 어망용 부위를 그걸로 바꾸는 거. 그거를 저희가 이제 R&D 시작했거든요. 시작하니까 그게 되면 이제 어망용 부위가 그걸로 다 바뀔 수 있는 거죠. 이건 바닷물 쓰고 하니까 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납축전기가 환경에 유해하니까 납성분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어망용 아니더라도 각종 부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배가 다닐 때 쓰는 그 부표도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발전소까지 돌릴 수 있으면 뭐 정말 좋겠죠. 네. 좀 새로운 부분이라도 좀 열심히 하자 그래서 저희가 조직적으로도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김영진 사장이 계실 때 발전기술개발원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 발전기술개발원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서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일러나 터빈에 대한 전문가를 키우는 거. 그러니까 이분들은 실제 현장에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전문가가 돼서 현장에 보일러 고장 나면 이분들이 쫓아가가지고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제작사하고 얘기하고 해서 원인도 찾아내고 조언도 하고 하는 그런 전문원들을 키우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IT 기술하고 접목해가지고 이 발전소가 돌아갈 때 고장을 미리 막는 거. 그 다음에 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발전소가 이제 재난시설이고 국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보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정보를 좀 보안을 강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저희가 R&D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울산에서 제가 타는 관용차가 수소차입니다. 넥소 탑니다. 넥소. 제가 타봤는데 지금 뭐 타봤는데 아니라 지금 타고 있는데 울산이 서울보다 수소차 그 충전 여건이 훨씬 좋아요. 울산은 지금 4군데가 24시간 돌아가는 주유소처럼 돼 있습니다. 4군데가 복합충전소입니다. 이게 복합충전소라는 게 뭐냐면 휘발유, 경유, LPG, 전기차, 수소차 다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2군데밖에 없잖아요. 근데 울산은 4군데가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수소차 충전 여건이 제일 잘 되는 데가 울산입니다. 그리고 울산이 또 수소차도 수도 많습니다. 지난해도 뭐 200 몇십 대를 했으니까 올해도 뭐 좀 더 하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동서발전이 수소차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수소들은 탄소 시대에 탄소 시대에 이제 업체인 거죠. 탄소 시대의 업체인데 저희도 그 수소 시대가 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언제 올지 어떤 형태로 올지는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고 또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은 해 나가겠지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탄소 시대에 맞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그거를 수소 시대에 맞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이제 변해 나가는 게 숙제죠. 숙제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지금 쓰는 연료가 탄소에 맞는 연료인데 LNG도 석탄도 예, 그다음에 뭐 그게 아닌 경우는 사실 신재생 정도밖에 없는 경우잖아요. 근데 연료 자체를 수소로 바꿔서 쓸 수 있는지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뭐 연구개발 같은 게 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바로 뭐 회사에서 다른 일반적인 다른 업체들처럼 친환경 차를 더 사용하고 하는 부분은 물론 저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해 나가겠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발전 부분이 탄소 시대에 맞는 발전이 수소 시대에 맞는지 하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이슈 같고
굉장히 좀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 동서발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업을 자메이카, 미국 밑에 있는 자메이카라는 나라에 가면 JPS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자메이카의 한전입니다. 한전. 그 자메이카 한전에 해당하는 JPS 지분을 40%를 동서발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메이카 사업도 미국에서 저희가 발전 사업도 미국도 캘리포니아, 그다음 동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처럼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이제 발전소 짓고 있는 게 있고, 저희가 또, 화력 발전도 있지만 이제 칠레 같은 데서는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전사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국내에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이 발전소 운영에 대한 경험, 지식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얘기는 해외에 있는 좀 오래된 발전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도국도 마찬가지고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그 발전소들을 고쳐서 좀 운영을 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 발전소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발전소들이 가지고 있는 뭐 보일러도 있고 터빈도 있고 그러면 아직 우리 기술이 그 따라오기 전에 터빈이나 이런 부분이 일제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뭐 미쯔비시나 이런 데가 더 잘하고 또 뭐 지멘스 이런 데가 있고 하지만 GE 이런 데가 있고 하지만 뭐 물론 두산중공업 같은 데서도 보일러 만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우리나라 회사들의 수준이 탑 수준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갖고 와서 설치를 했지만 설치된 거를 운영하는 노하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쉽게 닦고 저희가 기름 쳐가지고 운영을 잘하는 거는 우리가 뭐 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제조업 분야에 잘하니까 그런 경험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해외에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각 발전사들이 다 찾아서 노력을 하고 있고 동서발전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도네시아에도 화력발전소 짓고 있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뭐 바이오매스 발전소처럼 신재생 에너지도 하고 있고 또 자메이카에서도 그런 JPS처럼 거기는 중유발전소도 있고 뭐 LNG 복합도 있고 그런데 그런 발전소도 저희가 하고 또 뭐 칠레 같은 데는 태양광 사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여러 분야에 걸쳐서 해외 진출도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동서발전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지표 측면에서 중간중합니다. 5군데 중에 뭐 지난해도 예를 들면 발전량도 3번째쯤 되고 지난해 대충 단기 순이익 같은 거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한 3번째쯤 되고 뭐 그런데 저도 동서발전 와서 보니까 동서발전이 다른 발전소하고 다르다 얘기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으로 스마트 오피스가 돼 있습니다. 그 스마트 오피스라는 게 5개 발전사가 2014년에 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흩어졌는데 동서발전 같은 경우는 이왕 내려갈 거 직원들이 일하는 근무 환경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스마트 오피스화 시켰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직원들이 정해진 자리가 없습니다. 아무데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아무데나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기획처다 이러면 기획처가 몰려 있는데 그 중에 자기 방이 정해진 사람은 기획처장밖에 없습니다. 기획처 밑에 부가 뭐 예를 들면 4개가 있다 그러면 그 부장들부터 정해진 자리가 없어요. 그냥 출근해서 자기 앉고 싶은데 앉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사무실에 생각해서 보면 캐비넷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가면 이제 모니터만 있고 컴퓨터 본체가 없습니다. 다 클라우드화 시켰습니다. 책상 위에 우리 보통 쉽게 얘기하면 회사 전화기도 없습니다. 휴대폰으로 다 연결해서 앱을 써가지고 다 이제 기술적으로 다 이렇게 조치를 했고 그러면 개인들이 두고 온 사물 같은 걸 어떻게 하냐 개인별로 락커를 하나씩 놔줬습니다. 거기 넣어놨다가 빼서 자기 앉고 싶은데 앉아서 쉽게 얘기하면 메인 컴퓨터에 연결되면 자료 거기서 다운받아서 작업하고 보관하고 그럼 거기 있는 서류 같은 건 어떻게 하느냐 한 층에 우리로 얘기하면 자료실 같은 걸 만들어서 도서관 겸 자료실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다 이렇게 보관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가면 좀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도 많이 옵니다. 스마트 오피스 보려고. 뭐 이런 북카페도 뭐 당연히 있고 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드웨어 측면을 굉장히 잘 갖춰놨고 두 번째 아까 회사의 좀 특색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발전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보시면 경영평가 같은 것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뭐 대외적으로 뭐 빠지지 않고 조금씩 다 합니다. 사회적 활동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래서 다른 공기업들보다는 그런 열심히 하는데 동서발전이 제가 와서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발전산업이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데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조금은 그래도 다른 발전사들보다는
남들이 안 해본 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진취적이고. 예. 그래서 제가 처음 동서발전 가가지고 이제 업무 현황도 이제 파악하고 하면서 동서발전이 다른 발전소들보다 제일 먼저 했던 거. 이런 걸 쭉 해봤더니 한 42건쯤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지금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또 보통 얘기 많이 하는 게 발전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을 기술을 적용하는 거.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발전 분야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뭐 값이 비싸든 환경이 어떻게 되든 전기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공급의 안정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이 있어도 적용해보는 걸 현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뭐 잘못된 건 전혀 아니고 당연한 건데 앞으로 우리가 신재생을 하든지 새로운 기술을 하든지 뭘 하든지 좀 지금까지 안 해본 거라 그래서 낯설다 그래가지고 너무 겁내지 말자 하는 좀 새로운 게 있으면 우리가 공기업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발전 분야에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러면 공기업이 해야 될 일이 동서발전이 다른 발전사들보다 조금 더 낫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